서작가의 감상 서동진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예고한 대로 이미지가 떠오르는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들은 제가 읽은 책들이고 앞으로도 콘텐츠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사실 책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책을 읽을 때 이미지가 그려지는 책들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경험과 상상력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계발서나 통계학, 경제학 등과 같은 책을 읽으면서 이미지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겠죠. 반면에 스토리가 있는 문학이나 역사 사건과 같은 주제를 다룬 책들은 쉽게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미술 작품이나 사파로 표현해야 한다면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보통의 책들은 평범하거나 대중에게 인기가 없고 잘 다루지 않은 희소성이 있는 책들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조그만 서재에서 쭉 훑어보니 콘텐츠로 살릴 만큼 이미지가 강렬했던 책들이 10권이 채 안 되었어요. 물론 너무나도 유명한 책들도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나 걸리버 여행기, 삼국지 이런 책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책들은 너무 유명해서 콘텐츠로 만든다 해도 희소성도 없거니와 아무리 잘 만든다 해도 대규모의 상업적인 자본이 들어간 결과물들에 비교하면 초라하거나 잘했다 칭찬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는 책들은 위의 조건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이미지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책들로 선정해 봤습니다. 먼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각진 얼굴, 헐크를 연상시키는 엄청난 덩치, 나사못이 이마에 박힌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는 프랑켄슈타인은 사실은 괴물을 만든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괴물의 이름은 소설에서 그 괴물, 악마 등으로 불리죠. 빅터는 이 괴물을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 만들었지만 괴물이 숨을 내쉬고 근육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자 혐오감을 느끼고 공포를 느껴 도망갑니다.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벌어진 입으로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웅얼거렸고 뺨에 잔뜩 주름을 잡히며 희죽 웃었다. 그는 뭔가 말했겠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날 잡으려는 듯 한 손이 뻗쳐왔지만 나는 도망치듯 빠져나와 아래층으로 달아났다. 아, 그 얼굴이 안겨주는 공포를 견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시 살아난 미라도 그것만큼 소름 끼칠 수는 없었다. 일이 끝나기도 전에도 그를 가만히 뜯어본 적이 많았다. 그때도 물론 보기 흉했지만 막상 근육과 관절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단테도 상상 못할 그런 악마가 되고 말았다. 굉장합니다. 단테도 상상 못할 악마라니. 저는 미술 창작을 하는 입장으로서 제 눈으로도 보기 흉할 만큼 끔찍한 작품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대다수의 작가들도 빅터 박사가 괴물을 만들며 들었던 느낌을 받지 못할 거라 확신합니다.
추함과 상상도 못할 흉함, 끔찍함의 이미지들은 메리 셸리가 표현했던 것과는 반대로 창작자의 눈에서는 완벽함과 아름다움의 감정으로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해외에 있는 유명한 특수효과팀이 만든 특수분장이나 괴물 조형물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 흉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창작자의 창조물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전제 안에서는 혐오감이나 공포를 느끼기 어렵다입니다. 창작자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후각과 촉각, 청각이 합쳐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악취가 나거나 만졌을 때 달라붙으면서 미끌미끌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낸다면 제 아무리 창작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창조물이 혐오스럽고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에 프랑켄슈타인을 다룬 영화나 프랑켄슈타인에게 영향을 받은 후대의 영화의 장면에는 시각적으로 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들이 싫어하는 끈적끈적한 표피나 뱃속에서 자궁을 뚫고 괴물이 출산되는 장면 등과 같은 불쾌한 장면을 꼭 첨부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생물체에서 혐오함과 공포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프랑켄슈타인은 모든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강렬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작품이고 창작자의 입장에서도 꼭 한번 원본을 읽어봐야 하는 작품으로 추천합니다. 다음 작품으로는 피에르 불의 혹성 탈출입니다. 영화 시리즈로 많이 제작되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원작 소설을 읽어보면 더 좋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앙텔 교수가 제자들과 함께 태양계 너머 지구와 유사한 환경으로 탐사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신들과 똑같은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총이나 옷과 같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혐오하고 두려워합니다. 원주민들은 탐사대원의 옷을 벗기고 총도 부수고 심지어 우주선도 파괴하죠. 그렇게 탐사대원들은 원주민들과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원주민들이 소리를 지르고 두려움을 느끼며 도망갑니다. 앙텔 박사 일행은 영문도 모르고 그들을 지켜보다가 엄청난 것을 보게 되죠. 바로 말을 타고 총을 든 고릴라와 침팬지 일행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16세기 잉카 원주민들 사회에 스페인 전함이 도착했을 때 말을 타고 내렸던 피사로의 기병을 마주친 잉카인들의 충격을 떠올리게 합니다. 앙텔 교수와 일행은 인간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는 침팬지와 고릴라에게 포로로 잡혀서 지내게 되죠. 내 눈앞에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풍경이 펼쳐졌다. 나는 30걸음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는 형체를 주시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것은 풍채가 좋은 고릴라였다. 내가 미친 게 아닌지 아무리 되뇌어봐도 소용없었다. 그것은 분명 고릴라였다. 고릴라가 지구인처럼 옷을 입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옷을 입은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내게는 바로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충격이었던 것이다. 고릴라의 복장은 공식적인 대규모 사냥의 몰입꾼으로 참가한 사람 같았다. 갈색 저고리는 파리 최고의 양복점에서 맞춘 것 같았고, 대형 격자무늬 셔츠는 우리 운동선수들이 입는 옷과 흡사했다. 장단지 위쪽에서 살짝 불룩한 짧은 바지는 행전으로 동여매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과 비슷한 점은 거기까지였다. 고릴라는 신발 대신에 검은색의 대형 장갑을 신고 있었다. 이 소설은 동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놀라운 상상력으로 쓰였기에 대다수의 분들이 책을 읽으며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트루먼 카포티의 인 콜드 블러드입니다. 이 책은 트루먼 카포티가 6년 동안 취재를 하며 쓴 소설입니다. 페리와 딕이라는 살인자들이 출소 후 클러터 집안에 쳐들어가 엽총으로 일가족을 강도 살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강렬하기도 하고 트루먼 카포티가 너무도 세세하게 표현을 했기에 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건에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미지보다는 개개인의 감정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겠지만 묘사 자체가 워낙 사실적이고 실감나게 표현해서 오늘날처럼 짧게 생략된 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디테일한 묘사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추천드립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신경을 긁을 수밖에 없죠. 마침내 쫄쫄 굶게 되는 시점까지 왔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사이가 끝장난 거예요. 눈에 보이게요. 비스킷 하나 때문에 아빠는 내 손에서 비스킷을 획 낚아채더니 내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냐고, 이기적인 개새끼라고, 빨리 나가버리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내가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나는 손으로 아빠 목을 졸랐어요. 내 손으로요. 하지만 나도 어떻게 제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거의 아빠를 목 졸라 죽일 뻔했죠. 하지만 아빠는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고 레슬링도 잘하죠. 아빠는 손을 풀어내더니 총을 가지러 갔어요. 그러더니 돌아와서는 총을 나에게 겨누는 거예요. 아빠는 말했어요. 날 봐라 페리. 이게 네가 세상에서 보는 마지막 모습이 될 거다. 라고. 나는 그냥 땅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죠. 하지만 그때 아빠는 총이 장전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애들처럼 발버둥을 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아빠한테 화가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불쌍했어요. 우리들 모두. 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은 없었죠. 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으로는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그 이미지란 것이 몽환적으로 그려집니다. 그게 카프카 작품의 매력일 텐데, 설명을 해보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적인 틀을 부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도입부를 살펴보면 누군가 요제프 K를 중상모략한 것이 틀림없다. 그가 무슨 특별한 나쁜 짓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체포라니요. 더 나아가 요제프 K를 체포하러 온 감시인들은 태연하게 요제프 K의 아침 식사를 먹고 비싼 옷을 자신들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황당한 상황이죠. 그런데 요제프 K는 불평을 하면서도 그들의 지시를 따릅니다. 당신들은 잠자리에 있는 사람을 덮쳐놓고 내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요? 뭐라고 해도 소용없소. 감시인들은 말했다. 그들은 K가 소리칠 때마다 조용하다 못해 슬픈 표정을 지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정신이 들었다. 웃기는 격식이군. K는 이렇게 투덜거렸지만 이미 의자에서 양복 상의를 집어들고 마치 감시인들에게 검사를 받으려는 듯 잠시 두 손에 들고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검은색 상의여야 합니다. 그러자 K는 상의를 바닥에 내던지고는 자신도 무슨 뜻으로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다. 아직 정식 공판이 시작된 것도 아니잖소? 감시인들은 빙그레 웃었지만 자신들의 말을 고수했다. 검은색 상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K는 K를 도우려고 온 숙부 카를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변호사와 숙부가 이야기하는 틈을 타 K는 변호사의 비서 레니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K는 대화 도중 뜬금없이 그녀를 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힙니다. 그러곤 대화를 하다 K는 그녀의 신체적 결함이기도 한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한마디에 가까운 연결 피막을 발견하곤 거기에 키스를 합니다. 그러자 레니는 놀라며 이제부터 K는 자신의 애인이고 언제든 원할 때 오라는 말을 합니다. 카프카의 소설 실종자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건강한 남성들이 꿈에서나 할 만한 과감한 행동을 카프카의 주인공들은 소설에서 하곤 합니다. 이런 점들이 카프카적이다, 기괴하다라는 단어로 통용되곤 하는데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형식을 따라한다고 하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흉내낸다 하더라도 문맥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카프카의 소송을 읽게 되면 내가 꿈에서는 봤을 만한 일들이 그려지고 상식에 맞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미지로 표현을 한다면 무채색이 가장 어울리는 색감으로 여겨지고 인물의 묘사도 안개처럼 희미하고 흐릿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도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책을 4권 다뤄봤습니다. 오늘 다뤘던 책에 대해서는 제가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고 추후에 또 이미지가 떠오르는 좋은 책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